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해 글로벌 업계가 타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경찰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을 맞아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 맨해튼 중심가인 브라이언 팍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재외동포 종합 민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30일 만료 예정이던 뉴저지 5개 식당이 영구화됩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애덤스 시장의 동료와 주요 모금책이 관련된 정치 자금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고가의 비만 치료제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의 직원 한 명이 3년 동안 1억 5,400만 달러 규모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와이 출신 실종 여성의 수색이 진행되던 중 그녀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맨해튼행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옆자리에 앉은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지하철 Q라인이 가장 편안하며 잠을 유도하는 속도로 달린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의지를 재차 강조하자 멕시코와 캐나다뿐 아니라 두 나라의 공급망을 둔 글로벌 업계가 타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마약 유입을 차단하고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입니다. 트럼프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비판하며 이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 유출과 높은 인건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1992년 북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멕시코, 캐나다와 무관세 교역을 이어왔고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제너럴 모터스, 포드, 아우디, 기아차 등 주요 업체들이 두 나라에 생산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약 16%는 멕시코에서, 7%는 캐나다에서 생산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자동차와 부품의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가격에 부담이 가해지고 두 나라가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실행되면 교역 구조와 소비자 가격에 변화가 생기고 기업들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 경찰은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을 맞아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검문소 설치와 함께 일반 차량으로 위장한 잠복 단속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주 경찰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뉴욕시를 비롯한 주 전역의 로컬 및 고속도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과 과속 등 난폭운전 단속이 우선이지만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같은 산만한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주 경찰은 검문소 설치와 함께 일반 차량으로 위장한 사이 차량을 이용한 잠복 단속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 경찰 역시 이 기간 고속도로 출구 등을 포함한 모든 로컬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곳곳에 차량 검문소를 설치하고 불법 운전자 색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는 1,342명에 달했고 과속 티켓은 7,656장, 산만 운전 티켓은 970장이 각각 발부됐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전국에서 충돌로 사망한 차량 승객의 절반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추수감사절 연휴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추수감사절 여행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에 달합니다. 연일 뉴욕시에서 끔찍한 묻지마 사건이 발생하며 치안 강화와 범죄자 관리 감독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뉴욕시 맨하탄 중심가인 브라이언트 파크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길리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42스트리트 브라이언팍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한 남성이 칼에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 남성은 M열차 북쪽 방향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다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당국은 피해 남성이 가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팔을 칼에 베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파크역은 맨해튼의 중심부에 위치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부림 피해 남성은 20세로 사건 직후 벨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가해 남성을 추적하고 있으며 아직 검거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앞으로 인천공항에서도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미주 한인 등 재외동포들의 한국 방문 시 재외동포청 민원 업무를 비롯해 종합적인 민원 서비스를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민원실 인천분소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에 설치하고 다음 달 2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포청은 당초 서울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설치하고 본청이 있는 인천 송도에 분소를 뒀지만 출입국하는 재외동포가 더욱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천 분소를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청의 정책과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민원실에서는 국적, 출입국, 동포사증, 병무, 세무, 가족관계, 고용, 보훈, 국민연금, 건강보험, 운전면허 등 재외동포 관련 각종 민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동포청은 밝혔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 해외 이주 신고서 확인서 재발급, 재외국민 귀국 신고 등 해외 이주 관련 민원 서비스도 일부 제공합니다. 동포청 민원실이 들어서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내 정부종합행정센터에는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법무부 출입국 서비스센터, 관세청 여행자 통관 민원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청 민원 업무를 비롯해 종합적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민원실 외에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와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서도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만료 예정이던 뉴저지 5개 식당이 영구화됩니다. 기존에 쓰던 5개 식당용 장비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뉴저지주 주류국의 임시 허가를 받은 식당이라면 매년 갱신 가능한 영구 허가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달 30일 마감하기로 한 5개 영업 허용 조치를 영구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5일 주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만료 예정이던 아웃도어 다이닝의 영구화는 물론 기존에 쓰던 아이도어 다이닝용 장비도 계속 야외에서 쓸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며 매출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식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업소 인접 도로변, 보도, 주차장 등에서 안전기준 준수를 전제로 5개 영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주류국의 임시 허가를 받은 식당이라면 매년 갱신 가능한 영구 허가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아웃도어 다이닝은 지난 4년 동안 업주와 고객 모두에게 성공적이었다며 이번 법안으로 식당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아웃도어 다이닝 유형 중 도로 위에 설치한 시설물은 오는 29일까지 철거해야 하며 라이센스 취득자에 한해 내년 4월 1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19 당시 허용됐던 쉐드 형태의 시설물은 뉴욕시 교통국의 디자인 제안에 따라 기존보다 작고 조립과 해체가 쉬운 모습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에릭 아담스 시장의 동료와 주요 모금책이 관련된 정치 자금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에릭 애덤스 시장의 동료이자 애덤스 시장의 주요 모금 활동을 담당하는 인물과 관련된 의문의 정치 자금을 소환한 것으로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복음 전도사인 알프레드 L. 콕필드 목사가 운영하는 정치행동위원회는 11월 초 연방당국에 의해 소환장을 받았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동부지방법원의 연방수사관들은 콕필드가 애덤스 시장의 2021년 시장 선거 당시 설립한 이 정치자금에 대한 재정 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의 목적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치행동위원회는 130만 달러를 모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활동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콕필드에게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한 사실로 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애덤스와 연관된 콕필드 외에도 이 정치행동위원회는 2023년 11월 연방수사당국에 의해 브루클린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한 애덤스 시장의 주요 모금 책임자 브리아나 서거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콕필드 목사는 화요일에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서거스의 변호사 역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동부지방법원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웨고비와 오젬픽과 같은 고가의 인기 비만 치료제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디케어 가입자 중 약 350만 명, 메디케이드 가입자 중 약 400만 명이 추가로 이 약물의 지원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규정은 내년 트럼프 취임 이후 반대가 없어야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만 명의 비만 환자들이 고가의 비만 치료제를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 약물을 통해 사람들은 체중의 15%에서 25%까지 감량할 수 있으며 이는 식사 시 위장과 뇌 사이에 포만감을 전달하는 호르몬을 모방하여 식욕을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높은 비용으로 인해 주로 부유층과 유명인들에게로 사용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현재 웨고비는 한 달치 공급 비용이 약 1,300달러이며 제파운드는 1,000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된 법률로 인해 메디케어는 체중 감량 제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왔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규정을 통해 비만을 약물의 도움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사람, 즉 비만으로 간주되는 사람만이 지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한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의료보장 및 의료보험을 통해 이 약물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주요 유통업체 실적 발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의 직원 한 명이 3년 동안 1억 5,400만 달러 규모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메이시스의 주가는 2% 이상 하락했으며 3분기 실적 보고서 발표를 2주일 연기했습니다. 메이시스는 3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하면서 회계 담당 부서 직원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회계 오류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택배 배송 관련 비용 계정을 담당하는 이 직원은 2021년 4분기부터 최근까지 약 3년에 걸쳐 최대 1억 5,400만 달러를 배송비 명목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한 해 동안 메이시스가 올린 총 순수익 규모와 비슷한 액수라고 전했습니다.
메이시스는 해당 직원이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회계 부정을 일으킨 구체적 동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의 연루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시스는 이번 회계 오류 사태가 회사의 유동성 관리나 납품업체 대금 지급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1988년부터 메이시스의 감사를 담당해온 회계법인 KPMG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고 KPMG 측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메이시스의 3분기 잠정 매출액은 47억 4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 하락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정식 실적 보고서 공개는 회계 오류 사태 여파에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메이시스 주가는 장중 3%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858년 개장해 166년 역사를 자랑하는 메이시스는 매년 뉴욕에서 여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에 밀려 실적 악화를 겪었으며 500여 개에 달했던 백화점 매장 중 150곳을 내후년까지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하와이에서 뉴욕시로 향하던 중 실종된 여성 한나 코바야시의 수색이 진행되던 중 그녀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하와이 여성 실종 사건으로 가족과 경찰이 2주 넘게 수색을 벌이던 와중 실종자 아버지인 라이안 코바야시는 지난 일요일 LA 공항 근처 주차 건물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딸이 실종되고 13일 동안 수색하던 와중 숨졌으며 경찰과 유가족들은 그의 죽음의 동기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는 지난 11월 8일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뉴욕 여행을 위해 하와이 마우이에서 LA 공항으로 도착해 뉴욕으로 가는 연결편으로 환승하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CCTV 카메라를 통해 한나가 LA 공항에 도착한 모습은 확인했지만 그녀가 뉴욕 환승편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CCTV 영상을 추적해 11월 9일과 10일 LA 페어팩스 디스트릭트의 그로브 쇼핑센터에서 한나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11월 11일 그녀는 다시 LA 공항으로 돌아왔지만 비행기를 타지 않고 근처 지하철역에서 포착된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나의 가족은 그녀가 실종되기 전 그녀로부터 해커들이 내 신분을 세탁해 내 모든 자금과 신분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LA 경찰, LA 국제공항 당국과 FBI의 수사는 진행 중이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도움을 기다린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맨하탄행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옆자리에 앉은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길련민 기자입니다. 어제 맨해튼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한 승객이 좌석 옆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알렉산더 라키티는 월요일 아침 N 열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34세 팀 바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면서 라키티의 무릎이 바비의 무릎에 닿자 바비는 급격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라키티는 진정하라고 했지만 바비는 그만 쳐다보라며 욕설을 퍼부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폭행 후 라키티는 바비를 제압해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른 승객들이 바비를 도우려 했다고 라키티는 밝혔습니다. 바비는 숨을 쉴 수 없다며 물을 요청했고 일부 승객들은 그에게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라키티는 그를 놓아준다면 다시 공격할 것 같아 계속 제압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열차는 다음 역에 도착했고 경찰이 출동하여 바비를 체포했습니다. 바비는 3급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라키티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지만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라키티는 이 도시는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 지하철 Q라인이 가장 편안하며 잠을 유도하는 속도로 달린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지하철이 잠들 만큼 편안한지에 대한 연구에서 에어컨 유무, 와이파이, 화장실 접근, 고객 만족도와 위생 등급이 분석됐습니다.
그 결과 Q라인이 가장 좋은 결과를 기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에 의해 뉴욕시 지하철의 여러 장점이 가려진다는 지적 가운데 지난 10월 25일 뉴욕시 지하철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뉴욕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교통수단을 제공해왔음을 재조명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지하철 교통수단 수준에 비해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MTA에 따르면 27일에는 메트로노스 허드슨, 할렘, 뉴헤이븐 노선이 오후 시간대 맨하탄 그랜 센트럴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증편 운행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정오까지 기차 내부와 역 내에서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가운데 28일에는 기차가 주말 시간대로 운행합니다. 뉴욕시 전철은 추수감사절 당일인 28일 일요일 스케줄로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오전 시간대 맨하탄 42 스트리트 셔틀 전철과 1번 전철이 증편 운행됩니다. 맨하탄 81 스트리트 A, C, D 전철역은 메이시스 퍼레이드로 인해 승객이 붐빌 것이 예상돼 오전 4시부터 11시까지 무정차 운영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인 29일에는 전철이 평일 스케줄로 운행되며 버스는 단축된 평일 스케줄로 운행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025년 새 회계년도에 H-2B 쿼터를 연방의회에서 통과한 규정에 따라 통상 할당되는 6만 6천 개에 더해 추가로 6만 4,716개를 합한 총 13만 716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올해 추가되는 H-2B 쿼터 중 2만 개는 아이티와 중남미의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3개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4만 4,716개를 다른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할당한다고 밝혔습니다. H-2B 비자는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비농업 부문 노동이나 서비스, 즉 건설, 조경, 호텔, 식당 등 업종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민자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이 맞는 경우 매년 1년간 연장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남부 뉴저지 교통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애틀랜틱 시티 익스프레스웨이 통행료 3%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애틀랜틱 시티 익스프레스웨이 통행료가 네 번째 오르는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통행료가 3% 오르는 데 이어 뉴저지의 또 다른 주요 유료 고속도로 요금이 인상된 것입니다. 여기에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다리와 터널 통행료가 내년 1월 5일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고 맨하탄 60 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교통 혼잡세도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이 확정되는 등 운전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뉴욕주 내 모든 집주인과 임대인은 앞으로 자신들이 소유 및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 건물에서 빈대가 발견될 경우 반드시 72시간 내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빈대 발견 시 주거 건물 내 모든 세입자에게 일괄 통보하는 것이 아닌 빈대 발견 유닛과 인접한 유닛의 세입자들에게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단, 빈대가 주거 건물 내 공용구역에서 발견될 경우 모든 세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세입자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할 때 집주인과 임대인은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건물의 지난 1년간의 빈대 발견 내역을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